안녕하세요. 예.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 귀한 시간 또 내서 설명해 드리시러 또 참석도 하시고. 자, 어쨌든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올해 이제 1차 보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좀 많으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누차 뭐 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나중에 나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설명의 시간 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2차 설명을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와 관계해서는요. 여러분들 실장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궁금했던 점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요. 바로 2차 설명회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자료 좀 받으셨죠? 예전에 그 설명회 할 때 그냥 말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회 이제 참석하고 이제 나가실 때 아무런 감흥도 없이 어떤 느낌도 없이 그냥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제가 무려 3시간의 투자를 드렸어요.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명회 자료. 물론 이제 화살표 그리는데 이제 2시간 투자를 했고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이제 나오죠. 요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올해 사례형 문제 나온 거 아시잖아요. 일책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번 문제입니다. 25번. 근데 각주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거고요. 2015년도 이제 변호사 시험 때 나왔던 사례 문제예요. 거의 뭐 사실관계가 여러분들 사례 출제로 된 것과 거의 유사하죠. 거의 이제 확인이 되실 텐데, 기본적 사실관계 한번 보십니다. 이제 갑이 이제 짤막하게 이제 보도록 하죠. 을소의 엑스토지를 이제 99년 1월 1일 경부터 이제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봤다. 자,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여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자주 점유고요. 평온 공연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245조가 연생이 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019년 1월 1일 경 엑스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해선 아무런 문제 삼지 말라. 이게 2차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2차 출제 방식이에요. 결국 취득시효의 요건과 같은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추가적 사실관계 한번 더 확인합니다. 1번 이제 갑의 엑스 토지에 대한, 그러면 이제 전유 취득시효가 이제 완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거기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박스 처리됐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뒤 페이지 보시면 몰랐다라는 이 사실 자료에 법률적 판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요. 2차 문제에서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나중에는 사안 포섭 자료로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사안 포섭 자료. 그 다음 또 연이어서 보십니다. 을은 2019년 3월 1일 날 A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엑스토지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행위라는 측면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더 두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보실 때. 그래서 또 의도적으로 박스로 여러분들한테 처리해 드렸는데, 자, 근데 갑은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사실 이 세 번째 자료, 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지 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게 187조 국면이죠. 그러나 이건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요. 따라서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되었죠? 자, 그 다음 연이어서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 한 번만 보세요. 화살표. 기본적 사실관계, 그 다음 지금 본 부분까지 화살표로 연결해서 옆에 보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판단이 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등기 격려 전 완성자 지위에 관한 문제의 얘기구나. 요게 하나의 압축된 표현으로 법률적 사고가 전환이 되셔야 돼요. 이해되었죠?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야 완성 후 소유자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만약 이게 무효라면요, 근저당권의 부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효력 유무가 바로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논증사고입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근데 X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야 을이 대출받은 1억 원을 A은행에 변제했다. 사실 이 변제했다라는 이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연상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상이 되셨냐면 결국 근저당권의 효력이야 유효하다며 지금 채무자의 채무 의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변제 의무가. 근데 이걸 이 사람이 대신 변제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변제 효력 자체도 없으면 부당이득의 문제는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변제의 효과는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먼저 전제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채무 유효하게 인정되는 당신 채무를 내가 대신 유효하게 변제했으니 그 부분만큼 당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얻고 나는 손해 입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요 비로소 전제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다음 또 연이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갑은 아니나 다를까 을에게 위 변제를 이유로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지겠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물론 내일 여러분들 동차 시작되는데 동차 때 첫날은 OT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답안 작성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기초적인 형태부터 민사소송법 이제 절차 일생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도 이제 내일 첫날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리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문제사실 관계에서 어떤 청구를 하였다 어떤 청구에 소를 지겠다 그러면 습관 들이십니다. 반드시 포인트 두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기는요, 구상금 청구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한 수야. 그러면 구상금 청구를 했다는 사실 자료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구상금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요, 점수 안 줍니다. 이해되었죠? 그게 2차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문에 국한되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되는 설문에 무슨 소송이 제기됐는지는요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전혀 엉뚱한 쟁점을 아무리 맞게 썼다 하더라도 묻고자 하는 바가 아닌데 언급한 건 동정의 점수도 없어요. 그게 2차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굉장히 냉혹하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렇게 언급한 거고 결국 설문이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죠.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라는 논증이 하나 쟁점이야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이제 설문 2번은 안 볼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였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 판례 2006년 5월 10일 2005-75910 판례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법원 종합법률 그 정보 그 부분 가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 판시사항 꺽쇠 1번, 꺽쇠 2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결 요지들이 사실 그 이유 파트 꺽쇠 1번, 꺽쇠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접목되었던 거고 1차 때는 요 각 부분에 대한 결론만 봤죠. 1차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돼 안 돼. 이것만 보신 거잖아요. 2차는 전혀 다른 겁니다. 2차는 전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기재가 되는 형태냐면 자, 거기 오른쪽 칸 보시면 로마자 1번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야. 로마자 1번. 물론 이것도 내일 답안 작성 연습 그 과정과 관련해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지만 로마자 1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설문 1에 관하여 타이틀 잡는 얘기고요. 판결문이 지금 주문과 이유 파트죠. 좌측방 보시면 주문과 이유. 이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답안 형태에서는요 결론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판결문 이유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여러분들 답안에서는요 근거라는 목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파트 생각해 보십니다. 판사가 주문을 잘못 냈어요. 경질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도 어떻대요? 결론이 틀리면요 점수 못 받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점수 못 받는다. 그러니 최소한 수험생은 결론은 마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판사가 주문을 잘못 내듯이 여러분들 결론 실수하시면 점수 못 받는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근거 파트에서 화살표 잘 보시면 맨 상단 부분에 판시사항 꺽쇠 1번 그 내용을 가장 압축됐고 축약된 표현으로요 양가로 1번
즉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어떤 쟁점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 쟁점 사항을 밝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양괄호 1번에 근저당권 설정된 게 효력 유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유 파트의 꺽쇠 1번에 관한 판결 요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답안지에 기재될 내용이에요. 화살표 잘 보시고요. 자, 근데 자, 1차 때는 이제 결론만 기억하셨지만 2차 때는 그 근거를 기재하셔야 돼요. 근거를. 근데 이 판결 요지를 첫 자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암기하시겠어요? 요 판례 하나 나온다면 뭐 1년 동안 암기하는 건 문제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판례는 수백 개 판례입니다. 이걸 모두 다 판결 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야 다 한자도 빠짐없이 암기할 거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기재하셔야 되냐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부분과 핵심적인 문구, 키 센텐스가 되는 부분을 기재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꺽쇠 1번에서 이 판결 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정리된 내용 중에 뭘 답안에 기재한다? 핵심적인 부분. 딱 두 가지만 뽑도록 하죠. 우선 조문부터 항상 출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245조 제1항이죠. 이해되셨나요? 조문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야. 그리고 굵은 글씨 처리된 부분 중에 마지막 끝부분 결국은 그러니 원소유자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센텐스가 나오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간에 나오는 부분들은 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살로 엮여가시는 거야. 살로. 그래서 결국은 2차도 여러분들 문장력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장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세워지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많이 보고 많이 듣고요. 많이 써봐야지만 키워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유효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꺽쇠 양괄호 2번 가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러면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인데 꺽쇠 2번의 판결 요지 파트가 또 이 부분에요.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문장으로요 엮여져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판결 요지 부분을 여기도 다 암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거기 끝에서 위로 6번째 줄 올라가시면 결국은 이 취득시험 완성자는요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 상태에서 다음 줄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바 이게 핵심적인 문장으로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 다음 줄 끝에 결국 이자가 변제하는 건 용인해야 될 다음 줄 부담을 제거해서요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그 줄 끝이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이게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답안에 작성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나머지는 다 뭐다? 살입니다. 이러네. 자 그리고 산 경우 오른쪽 한번 보시면 산의 경우 이렇게 해서 쭉 이 형태에서 쟁점으로 잡았던 결론들을 도출해내면서요. 결국 근저당권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대신 변제한 건 이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것이니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잡습니다.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동차반서부터 시작해야 될 즉 앞으로 즉 올해 동차에 합격하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올해 바로 뭐 생동차로 합격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설령 뭐 IQ 250이 넘는 천재를 하더라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을 대비한 여러분들 이제 설명 방식으로만 말씀드릴 텐데 먼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각 순환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 우선 여러분들이 1차에서는 인식력, 그 판례 알아 몰라. 이 얘기잖아요. 이 조문 알아 몰라. 이걸 우리가 인식력 또는 인지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1차에서 요구하는 능력은요. 이 사람을 합격시켜야 돼 말 거야 돼 라는 1차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인지력과 그 다음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물론 올해 같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정답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눈에 바르고 들어겠다. 그러면 약간 점수는 원하는 점수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은 1차도 이해력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이해력이라는 건 또 한마디로 다른 뭐랄까요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건 정확성입니다. 정확히 이해되잖아요. 두루뭉실 알고 있다는 건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게 1차에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능력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2차 얘기잖아요. 2차. 그러면 이 2차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4가지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 사실관계 볼 때 옆으로 화살표로 뽑아낸 게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나타난 사실 자료에서 그걸 기초로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이 뭔지를 뽑아냈죠. 아시겠죠? 그게 선행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분석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점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쟁점 도출이.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설령 1차 때 알고 있는 판례였는데 2차 때는 그래서 답안에 실제 못 쓰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야, 그 판례 물었던 문제였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그 판례를 알고는 있지만 인식하고는 있지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판례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쓴 겁니다. 2차에서 요구하는 건 첫 번째는 분석력이에요. 분석. 요 하나만 갖춰도 사실은 감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만 갖춰도요. 2차 시험은 7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어렵고요. 그만큼 기본이에요. 이거 하나 갖추려고요. 그 기나긴 1년의 세월을요.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판례를 보실 때야. 이 판례 있어. 저 판례 있어. 이게 아니라 이 판례가 도대체 어느 때 쓰이는 판례야. 이걸 아셔야 돼요. 쓰임새를 모르면 아무리 떠먹여줘도요. 쓰임새를 모르면요. 못 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제 동차 때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실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분석된 쟁점을 답안에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제대로 써야 되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된 대로 언급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두 번째, 그러니 공통적으로 시험이라는 건 이해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이해력. 여러분들 제가 쓴 올해 1차 총평 보셨나요? 총평 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민법이 지금 박스형 문제가 올해 처음 등장된 거잖아요. 민법에서요. 사례형 문제 작년에 하나 문제 나왔는데 올해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단언컨대 이제 앞으로는 순수한 1차와 2차의 경계선은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5차를 요구하는데 왜 이와 같은 형태의 경향이 나오는 거냐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요. 객관식 시험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몇 개 문제 풀고 들어와서 시험을 보더라는 얘기예요. 출제자들은 이제 그런 그 경향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는 이해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2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여기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맛만 보시는 거야. 2차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형이죠. 늘 약술형이라든지 뭐 그 논술형은 사례형이랑 다른 겁니다. 약술형 논술은요 그냥 알고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례형은 알고 있는 걸 이 사례요 적용하는 겁니다. 결국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인했다시피 사안의 해결이 있으셔야 돼요. 사안의 해결이. 그러니 사안의 해결 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안의 해결 능력도 결국은요. 해결 능력도 분석도 안 됐는데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설령 뭐가 분석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판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도요. 없겠죠. 이해되었죠?
자,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양괄호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 유무. 양괄호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여부. 이건 판결문을 보더라도 판시사항 꺽쇠 1번, 꺽쇠 2번. 이런 순서입니다. 뭘 말씀드리려면 분석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논증력이 있으셔야 돼요. 뒤죽박죽 언급하시면 안 돼요. 무슨 요리든지 다 요리의 순서가 있잖아요. 알겠죠? 답안도요. 구미에 맞게 쓰셔야 돼요. 채점자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제대로 알고 쓴 사람이네. 답안에 다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논증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논증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이 네 가지 모두가. 그러니 1년의 세월은 결국 이와 같은 합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네 가지 능력을요. 여러분들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능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네 가지 능력을 다 갖추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면 수석답안이에요. 수석답안. 근데 최소한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처음 갖춰야 될 능력은요, 요 두 가지 능력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두 가지 능력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공부 방식으로 좀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법과 관련해서 물론 다 천차만별의 공부 방법은 다 차이가 있죠. 100명이면 100명 모두의 공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식, 또 조금 합격을 앞당길 수 있는 이제 최상의 방식은 있겠다. 요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요, 공통된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차 때부터 만약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 이제 예비순환, 이렇게 1년의 과정입니다. 지금. 그 다음 1순환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2순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3순환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순환을 정한 이유는 각각의 차별화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입니다. 1년의 과정.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약 한 1주 정도, 또는 2주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다시 한번 각인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 합격에는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 빨리 할 수 있겠죠. 머리가 좋으면.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알다시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그렇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도 그러면 그만큼 노력하니까 시험에 합격 가능성은요, 더 큰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못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못 이기는 자.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본 사람. 왜요? 기억에 오래 남고 있어요. 아주 선명한 기억에서 쓸 수 있으니까. 1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봤던 지문이 문제에 나왔어요.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봤던 건데 맞았나 틀렸나 한참 고민하죠. 근데 쉬는 시간에 잠깐 본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알든 모르든 맞춰요. 이해되셨죠? 결국 시험 합격은 누가 가장 승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직전에 본 사람이에요.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민법 한 권을 다 본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되죠? 민법을 바로 전날 다 보고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 하루 만에 다른 과목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반나절 만에 민법을 다 보고 들어가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1년의 과정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었죠? 그러면 결국은 그 당일 전날 민법, 민사소송법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야. 이 기간이란 얘기예요. 이 기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1년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우선 여러분들 동차는요 사실 기초반이에요. 저는 이제 기초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합격하시면 굉장히 좋지만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기초예요. 특히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예배순환은요 기본반입니다. 기초와 기본의 차이는 있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펜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펜싱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펜싱을 배웁니다. 펜싱을 배우기 위해서야 기초반에는 자세와 동작을 배워요. 기본반에서는요 속도와 타이밍과 거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그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순환 때는 이렇게 해서 배운 걸 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2순환 때 들어가시면요. 집중심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기본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니다. 동차도 나 이거 올해 합격할지 말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만 앞서고 책도 안 잡히니까 몇 달 지나쳐요. 예배순환 때 딱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다행스럽게 합격했다는 거야. 그분들의 공통적인 느낌이 뭐냐면 저는 이제 다 들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동차 때부터 했었을 걸. 거의 10이면 9명은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걸 어느 때 느끼냐면 2순환 때부터 느껴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런 분들.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차피 해야 될 거는 그냥 하세요. 물론 인간인지라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건 그냥 처음부터 누구보다 더 먼저 시작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져놓고 2순환 때 이제 집중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됐는데 2순환 때부터요 집중심화를 듣는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론 과목마다 여러분들 민법은 1차 때도 기본은 다 하셨으니까 민사소송법은요 이때부터 한다면 당나라 말이라니까요. 당나라 말. 외계어입니다. 외계어. 몰라요. 용어도 익숙치 않은데. 그러니 먼저 서두르시죠. 그리고 이제 집중심화를 거쳐서 이제 3순환 때는 실전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1년의 정리 끝에야 시험 당일 전에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냐? 또 최상의 방식은 있죠. 단순 암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과정이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무수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수히 복습. 복습만 하고 책만 본다고 다 잘 푸느냐? 아니잖아요. 1차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듯이 실전 여기서 이제 극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테지만 2순환 때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로 들어가실 거야. 그러니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문제라는 것을요. 문제풀이로 뒷받침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해 정리는 어느 때까지 끝내셔야 되냐면 1순환 때까지 끝내시는 거예요. 2순환 때는요. 집중심화해야 되니까. 최근 판례를 보충하시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3순환 때 전범위로 치는데요.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최소한 1순환 때까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두세 달 놓치면요. 끝장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요. 정말 가랭이 찢어져서 따라가기조차도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과정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해정리 복습이라는 거 물론 이제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또 강의를 듣잖아요. 네, 그 부분만 좀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민사소송법만 얘기합니다. 민법은 이제 기초 용어들은 다 아시니까 민사소송법만 얘기하면 동차 때 민사소송법 처음 한다. 뭐 용어도 모르는데야 예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동차 때는 거의 95%는 복습이에요. 강의 듣고 복습하시는 겁니다. 복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습한다는 얘기예요. 학습에서 습. 익힌다는 얘기예요. 익힌다.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예비순환 때는요, 그래도 용어는 좀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 예비순환 때는 우리 이제 그 미리 예습을 하실 때 한 10% 정도는 예습할 수 있어요. 조문이라도 또는 뭐가 오늘 뭘 배우지? 이렇게 목차 같은 것을요. 물론 그때도요, 복습이 중심이에요. 알겠지? 일순환 때는요, 이제 예습이 조금 더 선행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렇게 비율이 정해지는 거야. 이순환 때는 진도별로 매일 시험 칩니다. 매일, 물론 50점짜리를 기본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습이 주가 되셔야 돼요. 삼순환 때는 전범입니다. 실전처럼 봐야. 그리고 오로지 예습이 주로 95%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들으실 때 예습하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그다음 복습하시면서 이 과정으로요, 이해하고 정리하시고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복습이네요. 암기를 해야지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지, 암기가 안 되면 답안 못 씁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시피 키워드나 키센텐스가 되는 부분은요, 암기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답안에 작성되고 옮겨져야 채점자들이 봤을 때 공부 많이 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자, 면밀히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당일 전날 한번 보고 들어가기 위한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은 늘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줄여가야 되지. 양이요, 계속 늘려가면 전날 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정리도 안 되는 자료는 짐입니다. 짐. 그렇죠? 그러니 정리될 수 있는 정도로 양을 줄여가는 게 일련의 과정이다. 이유는 그 전날 한번 보고 선명한 기억에서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승자니까. 그 생각을 최소한 오늘 여러분들 설명할 때 최소한 그 생각은 가슴에 갖고 돌아가시기를 거듭거듭 바라면서요. 자, 민법 민사소송법 제 설명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동차 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